그동안 한미 FTA로 무관세를 누리던 자동차 산업, 이제는 15% 관세 시대입니다. 국산차 품질은 세계 최정상인데 이제 가격 경쟁력은 점점 줄고 있는 상황이죠.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 한국의 자동차 시장이 드디어 열렸다라고 하면서 미국 자동차 수출 기대감을 보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무역 협상이 끝났다고 하는데 끝난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현장에서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대학교 박철환 스마트 자동학과 교수님 모셨습니다. 자동차인가요? 자동차. 네, 스마트 자동차 학과라는 게 어떤 거를 가리키시는 건가요? 과목이? 예전에 자동차 학과들이 있을 때 네. 점점 자동차 산업이 고도화되니까 그 앞에 여러 가지 이제 수식어가 붙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 똑같이 자동차 만드는 건 자동차인데 보통 예를 들면 이제 스마트폰 그러면 이제 약간은 이제 뭐 전자장비나 뭐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자동차 그러면 일단 껍데기가 아니라 안에 들어가는 것만 뭐 이렇게 집중을 하시나 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피처폰하고 스마트폰이 있듯이 네. 뭐 기존의 뭐 내연기관차가 뭐 주행 보조 장치라든지 그런 것들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뭐 구동계가 전자화되고 그다음에 뭐 이제 자율주행도 레벨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저레벨에서 고레벨로 올라가서 고도 자율주행이 된다든지 그러한 것들을 뭐 다 포함할 때 이제 멋지게 부를 때 스마트 자동차라고 멋지게 부를 때. 예. 뭐 어느 분야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네, 맞아요. 맞습니다. 한국 자동차 시장에 실제로 외국산 자동차가 그렇게 이렇게 잘 이제 성장하지 못하다가 이제 BMW나 이런 이제 좋은 고급차들이 성장세가 되게 커서 미국 차들은 좀 잘 안 됐잖아요, 솔직히. 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 트럼프 얘기는 결국은 미국 차들이 들어와서 잘 될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진짜 그렇게 보이세요? 일단은 트럼프 대통령께서 얘기하신 네. 드디어 열렸다라든지 이런 거는 뭐 거의 많이 이제 팔아주지 않으면은 네. 그 다음 조처를 하겠다라는 어. 엄포라고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예. 그리고 또 보시면은 뭐 비관세 장벽이 아닌 다른 형태로 결국은 우리나라 소비자들이 미국 차들을 사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사실 뭐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국내에 들어온다 하더라도 우리 문화와 잘 맞지도 않아서 그 처음에 뭐 야심차게 그 런칭을 했던 그런 그 픽업 트럭들이 있었습니다만 거의 팔리지 않았었거든요. 일단 주차 자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주차면 크기도 있고 예. 그다음에 우리나라 그 소비자분들이 그 운전자분들이 예. 픽업 트럭을 가지고 차박을 하러 가지는 않으니까요. 네. 차박. 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문화의 차이도 네. 있고 해서 무작정 시장이 열렸고 그다음에 규제가 몇 가지가 풀린다고 해서 미국 차가 우리나라에서 기존보다 더 많이 팔릴 것이냐. 사실 많이 팔리기 위해서는 가격을 봤었을 때도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무작정 많이 팔리진 않았거든요. 그리고 또 지금으로서는 미국 차라고 이야기할 때 예전에는 보면은 그 대우라고 불렀지만 이제는 이게 합병이 되고 여러 가지 조정이 되면서 한국 GM이라 부를 때 네. 그 자체가 쉐보레가 미국 차에 해당되니까 네. 그러면은 뭐 쉐보레가 한국에서 더 팔릴 만한 어떤 그 근거가 마련이 됐느냐. 나름대로 거기도 견조한 시장을 형성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더 많이 팔릴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지금 이제 사실 뭐 25% 관세 예상이 됐었다가 이제 15%. 참 기준을 뭐로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게 원래는 FTA 무관세였잖아요. 네. 그럼 결국에 15% 관세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실제로 어떤 영향이 있다고 봐야 돼요? 지금 딱 말씀하신 예.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지금 15라는 이 숫자에 천착을 하게 되면은 네. 그 감이 안 잡히는데 네. 기존의 값이 얼마였는가에 따라 가지고 그렇죠. 얼마가 증가했냐 결국은 예. 퍼센트 포인트가 얼마가 변했는가 그거를 봐야 되는데 네. 우리나라가 EU라든지 일본 대비로 해서 더 많이 올라갔다. 뭐 그게 대략 한 2.5% 정도, 한 2에서 3% 정도가 올라갔다라고 하면서 이거에 대한 영향과 이 체감이 결국은 가격 경쟁력의 하락으로 갈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그냥 유럽 차나 일본 차한테 밀린다 이건 거죠. 미국 차가 더 잘 팔린다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보면은 그게 미국 시장에서 봤었을 네. 때 단순하게 보면은 우리가 15%의 관세를 맞게 되니까 가격 경쟁력이 이제 불리할 거란 판단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쪽이
다른 산업, 특히 스마트폰 쪽하고 완전히 시장의 구조가 달라가지고요. 이게 단순하게 완성품을 수출한다든지 아니면은 그 지역에 생산 기지가 있어가지고 부품들이 공급이 돼가지고 생산하는 그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그 사이에 여러 단계의 부분 조립이라든지 부품을 완전히 수출을 해서 한다든지 해서 이거를 뭐 CKD라든지 SKD라든지 뭐 DKD라든지 이런 형태의 전문적인 형태의 용어들이 있는데 결국은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들이 이번에 관세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전략을 짜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자동차 제작사들이 느끼는 관세 상승 효과는 각사들이 내부적으로 이제 거의 비밀처럼 갖게 될 거예요. 최대치가 15%가 되겠죠. 일단은. 네, 예. 아니 왜 그 미국에서 보면은 이제 우리나라 자동차 브랜드가 보통 일본 자동차 브랜드하고 뭔가 좀 경쟁이 되곤 했잖아요. 뭔가 네. 가격 경쟁력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좀 합리적인 소비를 할 때 뭐 일본 차냐 아니면 우리나라 한국 차냐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 같은데 앞서 지금 화면에서 보니까는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관세가 원래 자동차가 한 2.5% 부과가 네. 됐던 게 15%가 된 거니까 12.5%가 증가된 거고 우리는 0에서 15가 된 거니까 15% 증가된 거고 그러면 숫자로만 놓고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이 때려 맞은 느낌인데 맞나요? 그렇죠. 예. 단순하게 봤을 때는 우리가 더 많이 맞은 형태였는데 네. 그럼 이거를 입장을 바꿔서 봤을 네. 때 일본 자동차 산업이 우리보다 더 불리한 조건에서 그 미국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한 상황에서 그 일본 자동차 제작사들이 미국 시장에서 현지화하여 생산하던 분율 자체가 우리보다 높았기 때문에 나름대로의 극복을 할 수 있는 전략들이 있었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그럼 우리 같은 경우도 이번처럼 뭐 사실상 체감상 2.5%포인트 정도 더 맞게 된다고 하게 됐지만 네. 결국은 그 현대 기아차라든지 그 수출하는 자동차 제작사들이 향후 디테일하게 어떻게 전략을 짜는가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 차이는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예. 근데 이제 현대차나 기아차도 미국에다 공장을 더 짓겠다고 미리 가가지고 지금 관세 덜 맞으려고 이제 로비를 한 건데 그리고 실제로 투자를 그러면 하게 되는 거는 확정적이라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상황이 됐을 때는 그 미국 현지 생산을 더 늘리는 방향으로 아. 전략을 이제 바꿔야 된다라고. 어떻게 보면은 정도가 원래는 한 50% 정도까지라고 예시를 한다 그러면 50을 55에서 한 60까지 올린다든지. 네. 즉 여기서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은 완성차를 수출하는 비중을 줄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실제로 우리나라 뭐 현대차, 기아가 이제 해외 글로벌 시장에서 평가받는 수준이나 품질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한 게 이게 단순히 가격 경쟁력에서 약간 밀린다고 하는 이유로 이게 판매량에 영향을 주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더 우수해서 뭐 일본 차나 일본 다른 브랜드 대비 크게 영향이 없는 건지 이것도 궁금해요. 뭐 품질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그 현대 기아차는 거의 월드 베스트 그레이드까지 올라가 있고 네. 시장 점유율을 봤을 때는 탑3 안에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네.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럼 가격 경쟁력이 어떻게 예. 될 것인가? 그게 바로 앞서 그 진행자분들이 그 네네. 저한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물어보셨던 부분. 향후 수출 전략을 짤 때 수출 비중을 줄이고 현지 생산을 늘리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런데 이때 현지 생산을 늘린다고 했을 때 단순하게 현지에서 완성차 생산을 늘린다는 관점이 될지 그리고 자동차는 거의 수천 개에서 수만 개 정도의 부품이 조립이 된 형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예. 이 부품 산업에 있어서도 부품이 그동안은 국내에서 공급이 되던 것들이 네. 현지화를 더 이루어내서 그 부품의 수출이 아니라 현지 생산, 즉 차뿐만 아니라 그 차의 구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품들이라든지 여러 가지들이 이제 미국에서 직접 생산함으로써 네. 결국 우리가 이제 상대적으로 맞게 되는 대략 한 2.5%포인트 정도의 격차를 예전에 일본이 우리나라를 극복했듯이 우리도 이제 극복하는 방향을 잡아야 될 겁니다. 다 현지에서 부품부터 해서 그쪽에서 다 조달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는 거네요. 결국. 네, 그렇게 되는데 일단은 수출하는 차량의 그 대수를 줄이게 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노와 사의 입장이 네. 협의가 되고 협상이 돼야 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이번에 이 상황을 과연 통상적인 상황으로 봐야 될지 위기로 봐야 될지 그럼 여기서 이제
노 쪽에서 어떻게 인식하는가에 따라서 그 양보의 수준이라든지 조정이 되는 합의점이 달라지겠죠. 그럼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는 수출량 자체를 노사 협의가 있는 걸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건가요? 뭐 어느 공장과 어느 지역에서는 어느 차를 생산한다라든지 그다음에 또 뭐 유럽에서 그 개발을 해서 생산을 했던 전략 차종은 한국에 못 들어온다든지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생산을 한 차량은 미국에서만 팔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거는 그 협의가 돼야 되는 부분인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거 발표가 난 걸 보고 갑자기 딱 떠올랐던 게 뭐 어떻게 이제 현대기아차가 전략을 짤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미국 그 현지에서 현대기아차 공장에서 생산이 된 차량도 미국산 자동차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 차가 국내에 들어오는 경우는 미국산 자동차가 국내로 수입이 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럼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한 미국산 자동차를 우리나라가 더 사게 될 거다. 그러면은 현대 기아차의 미국 공장에서 생산된 차량이 네. 한국으로 들어오는 것도 포함시켜서 판단을 해줄 것이냐. 이때 딱 떠오르는 차량이 산타크루즈였어요. 픽업 트럭인데 작아요. 네. 우리나라 환경에 뭐 얼마나 팔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은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못 들어오는 이유가 노조 때문인가요? 왜 뭐 수요가 정확하게 없어서인가요? 그냥 그 차량은 미국 시장에서만 생산이 되어 유통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됐다면 산타크루즈 같은 차량도 미국산 자동차로서 한국으로 미국에서 수출하는 차량이 되지 않을까. 즉 그 수출이라는 관념 자체가 네. 이 미국산 자동차 그리고 미국산 부품이라는 이야기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을 해서 생산한 것도 결국 미국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트럼프가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메이드 인 USA라는 강조를 많이 하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이제 차근차근 디테일하게 어떻게 될 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좀 다른 얘기일 수 있는데 예전에 보면은 그 그랜저 있잖아요. 네. 그랜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랑 그 미국에서 생산된 거 이름 달랐잖아요. 아제라. 예, 그거 오히려 그렇게 수입해갖고 쓰시는 분들 많았던 게 그게 훨씬 좋다고 해서. 네. 근데 그때 그거는 이삿짐에 네. 그러니까 미국에서 얼마 동안 살았던 분들이 네. 그 차를 갖고 들어오면 면세가 되거나 해가지고 네. 이삿짐으로 가지고 들어왔던 차량이었고 네. 오히려 지금 저한테 물어보신 포인트가 제네시스가 초창기에 네. 수입 제네시스가 가격이 좋다고 해서 어. 아예 그걸 무역으로 하다가 그게 막힌 적이 있을 거예요. 실제로. 그 미국에서 생산된 제네시스를 네. 수입하는. 우리나라가 더 비싸가지고. 그렇죠. 우리를 더 비싸게 네. 원래 지금도 가격이 차가 미국이 더 싸지 않나요? 우리보다? 뭐 거기는 시장의 사이즈 자체가 워낙 크니까요. 네. 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근데 다만 지금 그 트럼프 행정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비관세 규제 비관세에 관련된 이야기, 즉 규제에 관련된 부분에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이나 이 도로에서 달릴 수 있는 차들의 규제가 오히려 미국이 우리보다 훨씬 많이 열려 있거든요. 뭐 자율주행에 관련된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규제가 더 심하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기능이나 그런 것들이 한국은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 아까 부품이라든지 이게 줄줄이 엮여 있는 산업들 있잖아요. 뭐 철강이라든지 그런 부분까지도 그럼 다 현지화 전략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이거를 그 도 아니면 모 방식으로 예. 다 간다고 하긴 그렇고 예. 그러니까 자동차 산업이 이 가격을 산정하거나 또 생산하는 전략 자체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완성차를 수출하느냐 네. 아니면 현지에 생산 기지가 있어서 부품을 다 가져가서 생산하느냐 이렇게 딱 두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사이의 단계가 한 서너 가지가 더 있어요. 근데 더 있는 바로 이유가 관세라든지 물류 비용이라든지 이 모든 거를 감안을 했을 때 네. 그 대상 국가의 그 기술력이라든지 시장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번에 이렇게 조정이 된 조건 하에서는 현대기아차가 그 어느 쪽의 비중을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하는 거는 이제 회사 내에서 밖에다가 공개를 하지 못하는 비중으로 조정을 하겠죠. 다만 올라가는 건 틀림이 없겠지만 네. 얼마나 올라갈지는 예상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가봐야 하는 거네요.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아마 지금 열심히 그 계산을 하고. 시뮬레이션하고 시나리오 짜가지고 지금 짜고 있을 거고 경우에 따라서 뭐 그동안은 국내에서 생산하던 부품들을 뭐 국외에서 그러니까요. 한다든지
사실 그게 친환경차라고 보통들 얘기하는 배터리 전기차에서 그 배터리 팩이 예.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지 생산을 하게 되고 팩을 현지화시킬 거냐, 셀을 현지화시킬 거냐, 셀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부품인 뭐 활물질, 극판 등등을 현지화시킬 거냐 이런 것들도 우리가 IRA를 통해 가지고 학습을 많이 한 상태라서 뭐 나름대로 그 확정되지 않았을 때가 문제가 된 거지 지금처럼 방향성이 딱 잡히지 않았습니까? 25도 아니고 15라는 방향성이 잡혔으니까 확정된 방향에 따른 그 대응 방안은 그래도 짤 수가 있는데 그동안은 문제가 뭐였나 하면 이게 15가 될지 12.5가 될지 25가 될지 정말 문제가 발생해서 50이 될지 이걸 몰랐잖아요. 네. 그러면 너무 그 대안 자체나 방책이 퍼져 있고 어느 방향인지 알 수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은 현대기아차로서는 아주 그 한숨을 돌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면 기존의 이제 전기차나 이런 환경차들 때문에 IRA 같은 걸 이제 보조금 많이 받았다 그게 네. 좀 줄어들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관세랑도 뭔가 다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런 걸 잘 이용해서 현대나 기아차가 뭔가 이제 그 시뮬레이션을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됐을 때가 가장 그 회사들에게 유리한 방식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현지화 시키는 게 무조건 유리하진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좀 미묘하고도 복잡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은 친환경차라고 보통 얘기하는 배터리 전기차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미국에서 부여하는 보조금이 크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구매를 하는 그 소비자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있고 생산자들한테 주는 보조금이 있었어요. 그러면 특히 배터리 셀이나 팩에 관련된 것들은 그 미국에 진출을 해서 생산하게 되면 미국에서 AMPC라고 해서 그 생산 보조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지금 이러한 식으로 관세가 조정이 돼서 상호 관세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러면 미국에서 보조금이 주어지고 있는 산업일 땐 네. 이거를 미 행정부에서 이것을 투자라고 간주해 줄 것인가. 그리고 또 이미 진행이 됐던 투자였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스케일업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은 AMPC 같은 그 생산자 보조금이 추가가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럼 보조금이 이렇게 주는 형태는 이것을 투자라고 인정해 줄 것인지. 근데 보통의 경우라면 투자라고 얘기했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유치 보조금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자국의 어떤 그 결국은 유치를 통해서 산업이라든지 고용 같은 것들이 그리고 세금 같은 것들이 이제 도움이 될 때 유치를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결국은 차근차근 양 국가들이 디테일하게 이거는 인정이 된다 안 된다를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관세는 일단은 정리된 게 하나도 없네요. 그러면 아 그래도 큰 그림은 정리가 된 됐고요. 거고 15 그거는 뭐 여기서- 디테일하게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또 뭐 트럼프가 말을 바꿔서 예를 들면 어떤 부품은 뭐 풀어주고 안 풀어주고 이렇게 막 말이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지금 사실 상호 관세 15%라는 이 말 자체도 이게 언제까지 진행이 돼서 일몰이 된다는 거 혹시 발표가 됐습니까? 아니요. 그것도 없죠. 없죠. 자, 그럼 이 상호 관세가 만약에 정권이 미국 정부가 행정부가 뭐 야당이 다시 여당이 됐다고 했을 때 그럼 다시 돌아간다는 것에 대해서도 확정된 거 없죠. 또 그 다음에 돌아간다고 만약 했을 때 어디로 돌아갈 것인가? 그러면 이게 기존의 FTA로 돌아갈 거냐? 이것도 확정된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형태의 약속이 된 상황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어떻게 보면 몇 년간에 걸쳐서 국가 간의 그 정치 외교적인 신뢰와 신용에 입각을 해서 일단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사실 아래 위로 다 열려 있다라고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즉, 그 우리나라의 새 정부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정부에서 앞으로 미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투자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국에서 어떻게 인정을 해주는가에 따라서 올라갈 수도 있는 거고 그렇다고 해서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려가는 것도 결국은 정부가 얼마나 잘해주는가에 따라서 내려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즉 강론이 나오기 전까지는 이게 마치 뭐 확정된 하나의 황금률처럼 보는 거는 오히려 그거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오늘 내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